네, 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오늘이 9월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이죠. 자, 그래서 별다른 얘기는 드릴 게 없고 바로 문제를 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거를 좀 섞어봤어요. 조금 더 이제 실전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실까요?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박 교사가 작성한 자신의 교수 학습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 박 교사,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쓰신 글이게 되는 거겠죠?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막 하셨을 텐데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걸 쓰신 것 같아요. 왜냐? 보시면 다음을 읽고 수업의 질 향상을 주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글감이 나옵니다. 글감이 학습 기회 증가를 위한 수업 방법, 그리고 장학 행정이죠. 교육 행정 영역입니다. 그리고 수업 이해력 향상을 위한 유의미 학습, 그리고 네 번째가 동기 유발 방법,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논술의 내용에서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번이 저 아래 나와요. 그 위에는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학습 모형을 좀 이제 고려를 해서 답을 써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학교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학습을 전제로 하는 모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크게 뭐 학교학습 모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박 선생님이 학교학습 모형을 이제 수업에 적용할 예정이고, 학교학습 모형이 이제 완전학습 모형이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가 훌륭한 그런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다, 뭐 이런 대충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은 동그라미 2를 위해서 박 교사가 도입하려는 수업 방법의 명칭과 그 특징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더 많은 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그죠? 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거를 이제 더 많은 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싶어요, 박 선생님은. 그런데 그 뒤에가 뭔가 나오죠. 자, 보십시다. 여기 예컨대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심화학습 또는 복충학습을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핵심이 되겠죠. 왜냐, 지금 이 형태로 지금 박 선생님이 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전통적인 학교 수업에서 그 수업의 어떤 형태와 온라인 수업의 형태를 결합하는 형태의 수업을 고려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이제 해설 자료를 좀 모양을 바꿔봤습니다. 조금 더 산뜻하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 이제 답이 되겠어요. 블렌디드 러닝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혼합학습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제 블렌디드가 혼합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혼합학습이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쓰셔도 되고 혼합학습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보통은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들 쓰세요, 학계에서. 혼합학습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단어가 뭐 피해야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더 장려되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혼합학습 쓰셔도 맞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프라인 수업, 요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이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 요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수업이죠.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존의 전통적 수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으면 좀 교육적 효과가 증대되는 그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에. 자, 그래서 이 수업 방법의 명칭을 블렌디드 러닝을 쓰셨으면 점수가 들어가고요. 이제 특징 세 가지를 물어봤죠.
특징 세 가지를 아무거나 좀 쓰시면 되겠는데요. 대체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그 블렌디드 러닝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게 온라인 수업인데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적인 어떤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침에 고등학교 때 몇 시까지 갔어요. 학교마다 좀 다른데 그래도 보통은 8시까지는 가지 않나요? 8시까지는 가죠. 그래서 수업을 이제 9시부터 듣는다고 하고 9시부터 이렇게 듣는다고 하고 이제 집에 갈 때는 5시 뭐 이렇게 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을 항상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서 이 수업을 들어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죠?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상당히 수업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온라인 수업은 어때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만 연결이 된다면 수업을 자기가 듣고 싶은 때 들을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수업 내용 컨텐츠가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뭐 그런 서버를 마련을 해 놓는다면 수업 교육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뭐 자기 홈 서버에다 설치를 해도 되고요. 뭐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서버를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서버 설치를 하든가 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을 때 그 동영상을 접속을 해서 그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근데 이게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이 시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문제래요.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놨다고 합시다. 아이들이 수업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보통 오프라인 수업이 이제 주가 되던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그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 아니라면 언제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선생님이 수업이 없는 시간, 쉬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그 선생님이 자리에 있어야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퇴근하면은 그 선생님도 집에 갈 텐데 질문 못하고, 그쵸?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댓글 기능을 쓸 수가 있잖아요. 게시판이 있다면 댓글 기능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동영상에도 댓글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확인만 한다면 언제든지 아동과 어떤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면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라는 좀 특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닝이 이제 온라인 수업인데요. 이 두 가지의 어떤 장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잘만 쓴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한다면 이제 수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잘 못 쓰였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 동영상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컨텐츠 같은 게 여러분도 지금 제 강의를 보시잖아요. 강의를 보시는데 여러분이 깜빡깜빡 놀라시지 않나요?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뭔 내용을 듣고 있었지? 하는 때가 있을걸요? 그런데 아이들은 더 심하죠.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컨텐츠의 길이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보통 유튜브가 길어야 10분 정도잖아요. 그 한 개의 어떤 클립이.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10분 이상 집중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의 그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더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동영상의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게 이제 어디서 많이 고려가 되느냐 하면 플립드 러닝에서 많이 고려가 됩니다. 이 동영상의 길이. 플립드 러닝에서는 매직 넘버라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7분 전후로 만들어라 이런 지침이 조금 있어요. 물론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그 짧은 동영상을 제작을 해라라는 게 지침이 있어요. 그게 권장사항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그렇게까지 오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블렌디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수업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일단은 전통적인 거 먼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먼저 수업을 하고 전통적인 형태의 수업을 활용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식은 뭐 그렇다 치고요. 요 두 번째 방식 있죠. 온라인 수업을 먼저 하는 형태. 요거를 바로 우리가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죠. 플립드 러닝이라 그래서 거꾸로 수업, 거꾸로 학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그 수업을 오프라인 수업에서 할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듣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학교에 와서는 뭘 하냐면요. 현장 학습이나 체험 학습 이런 것들 아니면 실험하거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다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좀 통제를 해서 안전을 유의하면서 실험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거를 온라인에서 모두 다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학습이나 이제 뭐 체험 학습 이런 거를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진행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블렌디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이 전통적 수업의 어떤 한계점 같은 게 있잖아요. 시공간적인 제약이라든가 뭐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호작용이 굉장히 상호작용이 좀 적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폐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전통적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폐쇄성을 좀 극복을 하고 학습자에게 이제 학습 편의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학습자가 더 높은 학습 편의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자들 사이에서 어떤 자신의 학습에 대한 그 경험 있죠.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교환할 수 있도록 좀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어느 파트에서 그렇게 하냐면 주로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데서 그런 한 작용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숙제를 이런 걸 낸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에 대한 수학 주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문제지를 풀어왔는데 그 문제지에 문제 답만 쓰는 게 아니라 풀이를 써서 그걸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뭐 코멘트를 3개를 달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코멘트를 달아야 되잖아요.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보에 대한 접근 이게 좀 용이하죠. 전통적 수업에 비해서.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어떤 자기가 검색을 해야 되는 그 페이지만 보는 게 아니라 온갖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씁니다. 그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이런 데에 웹페이지가 접근을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제한을 해놓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제한을 해놓고 학습과 관련된 정보만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건 좀 테크닉적인 얘기고요. 일단은 우리는 원론적인 얘기 하는데 조금 더 치중을 해보자면 그런 식으로 정보 접근이 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 누가 감시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잘 이루어지면이라는 약간 단서를 계속 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감시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24시간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블렌디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자기주도성이 충분히 배양이 된다면 학습 효과가 굉장히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용들보다 더 많은 내용, 더 넓은 내용이 인터넷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만약에 찾아보다가 모르면 선생님한테 들고 와서 물어보면 되겠죠. 블렌디드 러닝이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 비선형적 수업 이런 것들도 그런 특성이 있고 그게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이랑 이어지는 그런 특성이고요. 이 비선형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끊어져 있잖아요. 시간이나 뭐 이런 게. 자, 지금부터 컴퓨터 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온라인 수업 듣는 장소와 시간은 전통적 수업 듣는 장소와 시간과 다르죠. 단절되어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연결될 수 있지만, 뭐, 물리적으로는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비선형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한 거고요.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학습 효과가 증대되는 거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제 학습자의 뭐 수업 학업 계획 능력이라든가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가 뭐 자발적 학습 기회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블렌디드 러닝의 전반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고르시고 특징을 뭐 이런 것들을 좀 쓰셨으면 되는 좀 간단한 문제였죠.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러 가시죠.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두 번째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을 달성하기 위해서 박교사가 활용하고자 하는 장학의 유형 두 가지와 각각의 특징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장학이라는 게 원래 목적이 이거죠. 교수의 질 향상, 수업의 질 향상. 이게 뭐 원래 장학의 목적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장학의 목적이 이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원래 장학의 목적이 이거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냥. 그래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박 교사가 활용하고자 하는 장학이 어딘가 나오겠죠. 그거를 찾아서 장학 전략을 쓰시고 이름을 쓰시고 그 각각의 특징을 쓰시면 되는 그런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장학을 봅시다. 여기 보시면 동일 교과목을 담당하는 다른 교사들과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피드백을 교환하는 방법. 여기가 하나가 되겠어요. 이게 어떤 장학이에요? 네. 일단은 장학의 개념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네. 자, 장학의 개념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장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교육행정 또는 학교 경영의 한 과정이에요. 이 영역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행정에서 장학을 다루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장학이 어떤 활동이냐라고 할 때 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교수 학습 과정을 개선하고 학교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장학 담당자가 행사하는 교육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장학을 담당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이 장학 행정을 담당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장학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교사에게 교사를 향하여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행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장학의 유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먼저 보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쭉 보고 뭔지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장학을 나누는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김종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제로 뵌 적은 없습니다만 장학의 기술적인 방법을 준거로 나눠요. 그래서 학사 시찰이라든가 뭐 연구학교 운영 및 연구 수업 뭐 또는 시험범 수업 막 이렇게 쭉쭉 있는데요. 뭐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나누는 분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좋아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이게 좀 더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그리고 강영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것도 뭐 여기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것도 여기 포함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서 이름만 조금씩 다르지 활동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서울시 기준이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용해서 장학을 물어본다고 하면 이 기준에 가깝게 물어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김종철 선생님이나 강영삼 선생님 이런 분들이 분류해 놓으신 분류에 따라서 물어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서울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종합장학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장학. 그리고 담임장학. 요거는 뭐 잘 모르셔도 됩니다. 요청장학. 요것도 모르셔도 돼요. 교내 자율장학. 이게 중요하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학이라는 게 그 장학 주체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학무장학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이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대상이 그렇게 뭐
장학을 그렇게 받는다는 느낌도 사실 못 받아요. 그런데 이 교내 자율장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는 그런 장학이죠. 그래서 지구별 자율장학, 뭐 특별장학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교내 장학, 요게 이제 교내 자율장학인데요. 교내가 자율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제 교내 장학이라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구체적인 장학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장학 이름들 있죠. 임상 장학이라든가 동료 장학, 자기 장학, 마이크로 티칭, 뭐 소규모 수업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들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하시죠. 네, 그리고 자체 연수, 약식 장학 이런 것들이 다 교내에서 이루어져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내 자율 장학이라고 합니다. 교내 자율 장학이 아닌 교내 장학도 있어요. 이따가 한번 예를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문교 장학이라든가 이거 교육부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지방장학, 학무장학 이런 거. 지방교육청 이런 데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교내 자율 장학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규모가 큰 데서 행정청에서 이제 하는 장학의 어떤 분류고요. 지구별 자율 장학도 이거는 이제 여러 복수의 학교, 보통 두어 개의 학교에서 이제 협동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장학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거 자주 해요. 초등학교에서는 지구별 자율 장학 실제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뭐 강감찬 학교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A 학교에 계신 뭐 연구부장 선생님이 B 학교에 가서 뭐 특별 수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끼리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장학을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조금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요거는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합니다. 시범사업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교내 자율 장학이에요. 교내 자율 장학. 제가 장학을 따로 프린트를 드렸죠. 학습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장학 1페이지 하면 슈퍼비전이라고 딱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슈퍼비전이 항상 슈퍼비전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아쉽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 장학에 가장 들어맞는 영어 단어가 아마 이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다른 데서 안 쓰이고 교육학에서만 쓰이는 학술 용어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쭉쭉쭉 있고요. 뭐 유형 이렇게 나와요. 그 장학의 개념이 제가 한 2문단 정도를 길게 써놨는데 일단은 제일 핵심이 그거예요. 맨 첫 번째 문단의 제일 마지막 줄. 요컨대 장학은 교육행정 내지 학교 경영의 한 과정으로서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고 학교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장학 담당자가 행사하는 교육 리더십 또는 교육 지도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장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일단 교수학습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수업 개선이라든가 이런데 장학사들이 와서 이제 수업 참관하는 거 좀 경험을 해보셨죠. 그런 것들이 다 장학 활동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장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장학사, 요게 장학사가 이제 교감 선생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학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학관. 이게 이제 교장 선생님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학사하고 교감 나오고 장학관하고 교부장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장학사 또는 장학관과 선생님, 일선 학교의 그 현직 교사들 있죠. 그 수업하시는 수업교사. 그런 분들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교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수업에 이래라 저래라, 일해라 절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장학사나 장학관이 일선학교 교사, 수업교사를 상대로 그 조언을 줄 때 뭐 모멸감이라든가 뭐 그런 게 들지 않도록 좀 언사를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민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좀 민원 들어가면 피곤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근데 이제 교사와 장학관 또는 장학사 모두가 이 장학에 관련 인물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수업의 효과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행정적인 과정, 이게 이제 장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형은 쭉 4개를 했는데 교내 자율장악 요거부터 이제 좀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자, 교내 자율장악 해놓고 교내 장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항상 교내 자율장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수업장악 같은 경우가 이제 교내 자율장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냥 교내 장악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내 자율장악이라고는 볼 수 있나?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내 장악 같은 경우에는 단위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교수학습 과정 또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교장 교감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전 교직원이 사실 요거는 의문입니다만 아무튼 표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교직원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형태의 장악이 교내 자율장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형태의 장악이 모두 이거 교내 장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외부 장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교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장악을 하러 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장악사들 와서 장악하는 경우에는 학교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학교 사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학교의 뭐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뭐 학교 내의 어떤 범죄율이라든가 범죄율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도난이나 절도 사건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도벽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장학사가 와가지고 뭐 헛소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학교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그럴 보장이 없으니까 좀 헛소리를 하다가 그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만 채우고 뭐 커피 한 잔 얻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 장학이 그런 데서 좀 한계가 있는데 교내 장학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끼리 장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사정을 너무 빠삭하게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학교에 특화된 장학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현장과 교사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외부 장학이 갖는 약점을 보완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어요? 그 학교의 사정에 맞게 장학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자면 임상장학이라는 게 있어요. 임상장학. 임상장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급 내에서입니다. 학급 내에서 선생님이랑 교사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학생과 교사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장학을 하는 건데 장학을 누가 해주냐면요. 장학 담당자, 장학사가 해주는 거예요. 장학사가 이렇게 장학사가 교사를 향해서 하는데 교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장학을 한다고요? 이겁니다.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게 임상장학이에요.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절차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일단 장학사가 교사랑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거를 딱 정해요.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와주겠다. 이렇게 딱 정하고요. 임상장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회적입니다. 일회적. 여러 번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 수업을 여기 보시면 수업을 먼저 찍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업을 다 기획을 미리 해요. 같이 기획을 하고 그거를 봅니다. 수업을 한 거를 봐요. 그런 다음에 그 과정에서 발견한 어떤 문제점 같은 걸 분석을 해가지고 협의회를 거쳐요. 협의회를 거치고 이 새로운 계획 수립을 한다 그랬죠. 요거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 이 계획 수립한 거를 이 수업에 적용시키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이 장학 담당자의 손에 떠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하고 끝이에요. 일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상장학은 그런 특징이 조금 있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가 동료장학이라는 겁니다. 동료장학 보시면 서로의 성장과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이게 어디서 본 거겠죠? 어디서 봤을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문제에서 봤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본 거. 동일 교과목을 담당하는 다른 교사들과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피드백을 교환하는 방법.
정확하게 동료 장학과 들어맞는 그런 장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료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평교사의 입장에서 이제 서로 장학을 해주는 게 동료 장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 주임 선생님이 해줄 수 있긴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럴 때는 주임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동등한 교사 입장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업의 관찰이라든가 분석, 뭐 피드백 이런 것들 요거는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요거에 대한 어떤 토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동등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같은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유대감이라든가 이런 게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을 좀 예쁘게 하는 게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동료 장학해달라고 했는데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아닌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렇게 깐족깐족되면은 그냥 한 대 그냥 쥐어받고 싶은 충동이 막 저 밑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랑 사람 관계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동지적 감정과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동성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능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휘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발휘되는 걸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학년에서 많이 하죠. 왜냐하면 학년 뭐 1학년이면 1학년부, 2학년이면 2학년부 이런 부서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서 내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동교과로 단위로 이루어지는 동교과 협의회 이런 데서도 많이 하죠. 영어과면 영어과, 수학과면 수학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동으로 수업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실제로 이제 어떤 연구 수업 같은 거는 보통 어떤 연구 수업이 많냐면요. 학교에서 사업 따올 때 있죠. 사업 따올 때 연구 수업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우리가 따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과제로 주어지면 뭐 어떤 그 교과 내에서 그 과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공동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뭐 개선한다거나 이런 거를 위한 어떤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교내 자율장학 중 어디서 한다? 동료장학에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동료장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동지적인 입장에서, 그죠? 동질적인 어떤 평교사라는 입장에서 서로 장학을 해주는, 서로 피드백을 주고 막 그런 거죠. 그런 장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가 자기장학인데요. 자기장학.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임용고시 학원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요. 보통 이제 학원에 가시면, 오프라인 수업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앞에 교단이 이렇게 있죠. 교단이 이렇게 있고,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벽이 이렇게 쭉 있어요. 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통 보면 칠판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칠판들 왜 붙어 있어요? 칠판 여러 개 붙어 있죠. 칠판 여러분 2차 연습하라고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제 수업하는 영상을 찍어서 혼자 분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목격을 하신 경우도 있고 목격을 못 하신 경우도 있을 텐데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 보시면 딱 자기 장악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문적인 발달을 위해서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실천하는 형태의 장악이 자기 장악이에요. 그분들을 보면 뭘 해요? 자기 수업을 녹화를 하고요. 그걸 분석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를 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할 때 이제 반영해서 좀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수업 반성. 이런 게 이제 임용고시 준비생, 임용고시생이 하는 그 2차 연습. 혼자 찍고 혼자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요 자기 수업 반성에 해당이 되고요. 1인 1과제 연구라든가 요게 가장 많이 하죠. 대학원 진학. 많이 합니다. 대학원 진학. 일단은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 졸업도 쉽고요. 입학도 쉽고 졸업도 쉽고 학위는 나오고 뭐 돈만 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대학원 진학 같은 거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헌 연구, 전문 서적 탐독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상담, 방문, 견학 이런 거는 일단은 실어놨는데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위에 게 중요해요. 위에 게.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자기 연찬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표현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장학이 자기 장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장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자기장악, 이거를 보시면 이것도 왠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문제에서 봤어요. 보시면 상급 교육기관에 진학하거나 전문 서적을 탐독함으로써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법,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장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티칭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많이 해보셨죠? 마이크로 티칭 수업이 있을 거예요, 아마. 소규모 수업, 그 강의가 있죠, 보통. 그래서 마이크로 티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축소된 형태의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도 중학교면 40분, 고등학교면 45분이 한 시간인데, 맞나요? 뭐, 중학교 40분, 고등학교 45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 티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보통 여기선 제가 4에서 20분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10분에서 15분 사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요 10분에서 15분 사이 굉장히 이제 트레인이 많이 된 사람들을 관객으로 불러다 놓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수업이 마이크로 티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술 하나를 딱 정해요. 내가 연습을 할 기술을. 예를 들어서 발문 기술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발문을 이런 거를 발문을 할지 저런 거를 발문할지 다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서 그것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그래서 관객도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이 관객 3명에서 1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준비된 사람들이죠. 관객으로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요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연습 많이 시키죠. 요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잘 예뻐하는 아이들로 뭐 그렇게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단계를 좀 알아두시면 좋죠. 계획 수립, 수업 기록, 그리고 장학 담당자와 함께 수업 기록이 뭐냐면요. 이거 동영상을 찍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거 있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을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기록한 다음에 그 수업에 대해서 장학 담당자와 함께 감상을 해요. 그걸 돌려보는 거죠. 다시 재생을 해서 돌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수업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분석과 평가 과정을 거쳐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떻게 더 개선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게 바로 재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업을 해요. 그리고 재협의를 통한 수업 기술 향상, 여러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총 7단계인데 마이크로 티칭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좀 자기 장학도 그렇고 아까 동료 장학도 그렇고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마이크로 티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글쎄 이게 실제적인 어떤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장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출제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장학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 자체 연수인데요. 자체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아예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외의 어떤 인적인 자원이라든가 물질적인 자원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연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학교 차원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야 연수를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자체 연수를 하려면 그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부터 총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자는 보통 이제 귀찮아하는 게 많죠. 왜냐면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시간에 책 써가지고 책을 팔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상적이지 이런 연수 같은 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동학령 협의회라든가 동교과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 자체 연수에서 이제 하는 그런 연수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동료 장학이랑 좀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다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약식장학. 약식장학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이 쓱 지나갑니다. 복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잠을 자요. 그러면 쓱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창문으로 쓱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교장실 또는 이제 교감선생님이 호출을 하는 거죠. 김 교사, 자네 수업이 그게 뭔가? 왜 애들이 자는가? 왜 잠을 자는데 내버려 두는가? 자네 수업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네.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약식 장학이죠. 그래서 이게 행정적인 감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왜냐면
학교가 이제 여러 가지 학교 조직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완 조직이라든가 뭐 이완 결합체 조직이라고도 하죠. 이완 결합체로 보는 데도 있고요. 전문적 관료제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아무튼간 행정 결제 라인이 교사에서 교감으로 가서 교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명확해요. 학교가 아무리 좀 수업에 대해서 터치를 안 받는다 그래도 학교도 관료제 조직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 라인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교장까지 가는 이 보고서 라인이 평교사, 교감, 교장이에요. 도중에 부장교사 없습니다. 부장교사는 이름이 부장교사일 뿐이지 그냥 평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감독, 행정적으로 지휘권자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 학교가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교장이 그 기관의 장이거든요. 기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감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전통적인 장학이라든가 감독적 장학, 확인 장학, 일상 장학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요즘에는 그냥 약식 장학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식 장학으로 알아두시면 좋지만 다른 것들, 이런 것들 특히 있잖아요. 감독적 장학이라든가 확인 장학이라든가 확인 장학 이런 거 나오면 헷갈릴 수 있죠. 왜냐면 확인 장학, 확인을 뭘 하지? 이게 뭘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약간 시간이 더 들죠.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이제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쉬는 시간, 수업 시간이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딱 발견하고 그렇게 수업을 해서는 아니 되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장학이 되겠죠. 근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라든가 개선점을 뭐 지도하고 조언한다 그러는데요. 뭐 긍정적인 측면 이런 건 실제 없죠. 잘하고 있는데 뭘 얘기를 해요? 못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답안했을 때는 이런 거 쓰셔야 되는 거. 이거 답안용입니다. 답안용. 긍정적인 측면도 지적을 할 수 있다. 아주 잘하고 있네. 내가 지나가다가 박 교사 자네의 수업을 봤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매우 흡족하네. 앞으로도 정진해 주기를 바라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책에는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컨설팅 장학,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니시에이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학교 측입니다. 학교 측. 학교가 외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교사 개인이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 교육청 있잖아요. 담당 교육청에 장학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수업을 이렇게 조금 좀 수업 능력을 좀 신장시키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합니다. 외부에 요청. 이것 때문에 교내 자율장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자율적인 것도 맞기는 한데 컨설팅을 해주는 분이 교내의 인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내와 교외의 약간 반쯤 걸쳐있는 형태의 장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교 컨설팅이라고도 하죠. 요청 장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개별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해당 분야, 그러니까 장학을 요청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스킬이 부족하니 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외부에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청을 하면 그 분야를 잘 아는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와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장학 담당자가 지도, 조언에 임하는 장학 활동이 이제 컨설팅 장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요거를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요.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제 정의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결국에는 요약을 하면 요게 되니까 요 두 번째로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는 볼까요? 학교의 요청으로 특별한 훈련을 통해 전문적 자격을 가진 사람들, 이게 전문적인 장학 담당자죠. 학교 운영의 책임자와의 계약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당연한 거고,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지원 활동 상황을 진단하여 강점과 문제점을 확인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추천해주며 해결안의 실행에 대한 도움이 요청될 때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 이거죠? 이겁니다. 두 번째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컨설팅 장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종합장학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장학을 보겠어요. 종합장학은 요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종합적인 장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게 뭐냐면요, 그 어떤 교육 과정이 바뀔 때, 그럴 때 이런 걸 많이 해요. 왜냐면 교육 과정이 바뀌면 그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 바뀌는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본인들 가르치는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그 교육 과정 바뀔 때 관심이 없는데, 이 교육 시책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바뀐 교육 시책에 맞게 수업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 과정 바뀔 때 이제 그거를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장학이 이제 이런 장학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교육 시책 구현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학교 경영 전반을 확인, 협의, 지원하는 장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2년 정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장학 담당자 한 명이서. 왜냐면 종합 장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여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교과별로 이제 교육 시책이 바뀐 거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고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장학관이 한 분 계시고, 그 장학관이 이제 대동하고 오시는 두세 명 정도의 장학사가 있죠. 그래서 요거 장학반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반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학의 주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학교와 일단은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시책이 이제 매년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 매년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교육과정도 계속 성장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에 놓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해봤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약간씩 그 가중치라든가 이런 걸 적용하는,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가중치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변경을 한단 말이죠. 내용을 더하고 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학교와 협의 조정을 하나,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정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 뭐 이런 거죠. 영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학교와 사전에 협의 조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요거는 반드시 합니다. 학교의 특색과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는 작업. 요거는 반드시 해요. 우수교원 격려 포상 이것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료로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PDF 파일이나 이런 걸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요식행위가 아니라 이거 반드시 합니다. 요식행위라고 하면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요것도 반드시 하니까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이니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종합장학을 사실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장학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요 담임장학, 특별장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담임장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담임 선생님에 대한 장학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장학사별로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보통 이제 뭐 두세 개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그래서 장학사가 자기가 담당을 하고 있는 학교의 어떤 교육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니까 그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해서 수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잘 되는 거 있으십니까? 잘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처리를 좀 도와주는 그런 장학이 이제 담임 장학이 되겠어요. 담임 선생님을 위한 장학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담임이라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학년 초 그리고 학기 초에 교육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벌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 교육청에서 벌리고 있는 사업이 학교 각각의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잘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때 필요한 소요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가고 이런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담임장학 같은 건 또 사실은 좀 출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장학사 업무이기 때문에
임용고시 준비하는 임용고시생을 상대로 장학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하는 거 준비하는 것만 해도 빡센데, 그쵸? 그러니까 특별 장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학교를 운영할 때, 학교를 이제, 경영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그 학교도 일종의 하나의 조직이니까, 외부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를 경영하는 건데, 그러한 경영 과정, 학교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났거나 아니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가 좀 더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장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합니다. 전문적인 집중적 지원, 상업 보완적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장학인데요. 이것도 글쎄요, 뭐 여기 나오는 것과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좀 확률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업 장학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그 아까 임상 장학이 있었잖아요. 임상 장학이 어떤 장학이에요?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쭉 돌아다니다가 쓱 보고 저 선생님 수업을 왜 저렇게 하지? 해서 이제 소환해가지고 이런 걸 좀 고치셨으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자는 거를 좀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임상장학이라고 했었잖아요. 임상장학이랑은 달리, 이거는, 교감은 물론이고요. 보직교사, 이런 사람들도, 동료교사도, 어떤 다른 선생님에 대해서 그 수업을 좀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교내 자율장학의 대부분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의중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 수업장학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막 자기가 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선생님들끼리도 이제 소모임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잠을 잡니다.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물어보면 선생님 그럼 평소에 수업을 어떻게 하세요? 뭐 수업 자료는 어떻게 학년에서 물론 만들겠지만 교과 협의회에서 만들겠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뭐 이런 거라든가 숙제는 어떤 숙제를 내주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묻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학부모랑의 어떤 관계성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랑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요즘에는 다 아이들과 이제 단톡방을 운영을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 그 단톡방에서 뭐 사고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외부라기보다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제 조언을 요청을 하면은 요청을 받은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좀 공유를 해주고,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수업장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내 자율장학과 유사는 합니다. 유사는 해요.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데다가 다른 선생님의 어떤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교내 자율장학과 비슷한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장학들 같은 경우에는 교장 중심이나 수업장학은 교장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뭐 장학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다 끝났고요. 3번을 봅시다. 3번.